자, 저희 교재 338쪽에 문학의 갈래빌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 시, 소설, 수필 공부해드렸죠. 자, 오늘 첫 시간은 희곡과 시나리오 파트입니다. 아침 강의 열심히 들으세요. 아침 강의 기운차게 또 강의를 했는데 나름대로 많이 정화되었으리라 보이고 수업 연장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시고요. 인생은 많이 연극에 비유합니다. 그죠? 그 송대관이도 보면은 인생은 모노드라마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연극에 비유하는데 소위 이제 연극의 대본이 희곡입니다. 그러니까 희곡과 시나리오는 각각 대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단일 예술이에요. 둘 다. 단일 예술 가운데 뭔데? 문학이란 말이야. 응? 개념에 볼 것 같으면 희곡은 둘째 줄에 끝부분이 있죠. 문학이며 연극의 대본.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문학이니까 문학성, 연극의 대본이니까 극성, 연극성이라는 얘기. 이걸 희곡의 이원성 그래요. 희곡의 특징 뭘까요? 무대의 상연을 전제합니다. 연극으로 올리는 걸 뭐라 그래? 상연. 영화화시키는 건 상영입니다. 그 유치하게 말해 옛날에 공무원 문제에 상연, 상영, 니은, 이응을 가지고 문제로 내놨어요. 참 추접습니다. 그죠? 어찌 보면은. 그러나 그 졸렬함도 여러분이 뛰어넘어야겠지. 그거 실수하면 참 난감합니다. 연극으로 이렇게 무대에 올린 게 상연이야. 자, 그래서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세팅 D 있잖아요. 배경 같은 거. 등장인물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뒤에다 제약의 문학이야. 장면을 계속 바꿀 수가 없잖아요. 세트를 바꿔야 되니까. 예를 들어 칭기즈칸 이걸 뭐 연극으로 공연을 한다. 이럴 때 3만 마리의 말 어떻게 올라와요? 그거 3만 마리나 무대 위에 한정석이니까 못 올라온단 말이야. 5만 10만 명의 병사 거기 올라와서 뭐합니까? 관객들 4명 되는데 얘기가 안 맞죠. 그죠? 이렇게 등장인물의 수라든지 배경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제약의 문학이다. 다음에 행동, 대사 묶으세요. 자, 소설과 연계해 볼게요. 우리가 삼위진 관찰자 시점 공부했죠. 그 객관성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행동과 대사로 뭐다? 쇼잉, 소설에서 간접적인 보여주기 방법이잖아. 그 여기는 희곡은 서술자가 없어요. 뭐 서양 연극의 피에로라고 있긴 하지만 그냥 약간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소설같이 이끌어가는 서술자가 없습니다. 연극은. 따라서 서술과 묘사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 맥락에 보면 행동과 등장인물의 행동과 대사가 주로 그게 흐름을 주도합니다. 그러면 관객은 뭐예요?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 소설의 흐름, 그게 흐름, 또 성격 등을 판단해야 돼요. 소설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객관성이죠. 그죠? 독자가 소설을 바로 인물의 심리를 추정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객관적인 문학 요거 이해해야 합니다. 문학에서 객관성은 독자들의 추정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등의 문학입니다. 따라서 자와 세계의 대결이라고 그랬잖아. 갈등의 문학. 그 다음에 현재화된 인생 표현. 희곡은 현재형으로 씁니다. 소설은 과거형으로 많이 쓰죠. 자, 희곡의 구성 요소, 형식 요소, 해설, 지문, 대사. 대사에 있잖아. 대화 독백까지는 소설과 같지만 방백이 독특해요. 방백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등장인물 상호간에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 관객만 들을 수 있도록 한 이런 약속된 장치입니다. 그걸 바로 뭐 장치를 만들어서가 아니고 그런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희곡에서 어떤 약속 관계를 뭐라 그러면 영어로 컨벤션이라고 그래요. 미리 약속되어 있는 이런 약속 관계를 컨벤션. 영어로 얘기하죠. 참고하고 희곡에서 약속된 관계를 컨벤션이래요. 내용은 뭐야? 내용은 희곡이죠. 그래서 보면 인물, 다음에 사건, 배경, 인물. 이건 소설과도 일치하죠. 그죠? 자, 사건 읽어두고 그 3일치의 법칙 한번 알아두세요. 셰익스피어 이전이었다 하면은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뭐가 3일치의 법칙이 깨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지?
시간, 장소, 행동의 통일. 시간은 하루, 장소는 한 자리.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죠? 읽어보시면 계실지 모르지만 들어나 봤을까 이거. 제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그 희곡 선생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교수님이 너희들 셰익스피어 뭐 4대 비극 이런 거 한번 읽어본 적 있어요? 그 애들이 대답을 안 하거든. 맨 처음에 이 대구 애들이 그죠 보면은 대답을 잘 안 해요. 조금 통하면 괜찮은데 묵직하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좋게 말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좀 답답하셨던지 하시는 말씀이 그럼 로미오와 줄리엣 읽어봤나 하니까 조금 살짝 5차원 정도 되는 애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때는 초창기를 잘 모르니까. 읽어봤대 자기. 딱 손을 자네 한번 얘기해봐. 교수님이 막 반기는 얼굴로 한번 얘기해봐라.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못 읽었대. 이런 웃기려고 했는지 정말 로미오만 읽고 줄리엣은 안 읽었는지, 그죠? 같은 작품이죠. 노인과 바다이니까 노인은 봤는데 바다는 어디 있어요? 뭐 이러고 막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오류에도 그런 게 나와요. 범주의 오류에 보면은 선생님 교실과 운동장은 들고 봤는데 그럼 학교는 어디 있나요? 이와 똑같습니다. 뭐라 그래요? 바보 멍충이라 그러죠. 우리는 웃을 수도 없고 몇몇은 막 기득거리고 웃고 조금 서먹서먹하니까 웃음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마치 여러분처럼 리액션이 딱 그래요. 그래가지고 참 난 저 바보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생각했는데, 이 로미오 줄리엣 보면은 여러분 대충 보면 벤보리어 그다음에 캐플레카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광장도 나오고요. 광장. 다음에 캐플레카의 정원에서 가면 무도회도 하잖아요. 이 장소가 바뀌잖아 이렇게.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3일치 법칙을 파기한 사람이에요. 참고하면 하고. 자, 희곡의 구성 볼까? 소설도 구성이 있었잖아요. 그지? 그러면 막과 장. 막장 드라마 이런 얘기도 있죠. 막이 조금 크죠. 그 다음 구성의 단계는 소설과 거의 5단 구성. 조금 다른 명칭이 있긴 합니다. 소설과 비슷해요. 말단, 전개, 절정, 반전, 여기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러나 그렇게 보면 되고, 우리가 드라마 볼 때도 어떻습니까? 반전이 없는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치를 완전히 벗어나는 반전. 그 괴리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재미로, 흥미와 재미가 부과됩니다. 자, 어쨌든 대단원 이래서 5단 구성. 하나 알아두세요. 독일의 프라이타그 밑줄. 그리고 각 과정에 대한 얘기 읽어두시고요. 희곡의 갈래, 단막, 장막, 성격상 갈래 보세요. 희곡은 대본이고 희극은 코미디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연극이에요. 비극, 동그라미. 오늘 아침에 제가 고은의 자작나무 숲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서 슬픔이 중요하다. 문학의 본질이 슬픔이다. 이런 얘기 했죠. 그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생소한 사람 오늘 아침에 안 나오셨죠? 조금 부디 왕림하소서. 그대의 합격을 위해서. 그죠? 나는 와 있는데 온다는 사람 오지 않고 문이 하나나 열릴까? 강의하면서도 지켜보는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런 시가 있어요. 오늘 늦게 오시면 집에 가서 컴퓨터에다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한번 딱 쳐보세요. 그 시 한번 딱 읽어보세요. 얼마나 최지평 선생님이 나를 기다렸을까? 그지? 사람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행복하게 여기세요. 근데 항상 기다림만 있고 자기는 그 시간에 못 만나면 좀 슬퍼져. 그죠? 그럼 현실의 목적은 달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애틋한 마음만 있을 뿐이죠. 우리는 공무원 합격은 애틋한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현실이 실행이 따라야 됩니다. 꼭 아침에도 나오시고요. 자, 이어갑니다. 희극은 코미디, 비극 중요합니다. 그거 한번 읽어두시고. 희비극은 두 가지 섞여 있는 거지 뭐. 자, 사조상, 고전주의, 둘째 줄, 3일째 법칙. 이거 문예사주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낭만주의, 똑같아요. 시기는. 둘째 줄에 18세기 이후. 사실주의, 자연주의, 표현. 좀 적어볼래요. 보존이극.
현대인의 방황. 현대인의 방황. 참 많이 방황하죠, 여러분도. 장차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학원비는 어떻게 벌 것인가? 이런 구체성에 이르기까지 많이 방황하기도 하고, 또 공무원 선생 진정한 멘토를 찾아서 길 찾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선택과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안목.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멘토를 만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현대인의 방황, 불안의식, 소외, 이 대부분 현대인들이 많이 느끼는 것과 같은 요소죠. 불안하잖아. 미래가 불안하죠. 불투명하고. 내일은 어떨까? 그러니까 뭐 그럴 때는 꼬마 자동차 붕붕이 얘기했잖아요. 뭐 내일은 또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이건 서론도 얘기했고,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어여쁨과 기쁨으로, 야, 내일은 최지평 선생님이 무슨 수업을 하실까? 이런 어여쁨과 들뜸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동기부여가 강합니다. 그죠? 또 해야 되나? 이러면은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적극성도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냐? 스스로가 나태하고 피곤하게 여기고 허무적으로 생각하는데, 누가 공부가 가만히 있다가 골목길에서 내가 왔다 이러면서 다가오겠니? 절대 안 다가옵니다. 공부가 의인화됐다면 그럴 거예요. 부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현대인의 방황, 불안의식, 소외, 불안의식 등을 반영합니다. 반영한 일종의 심리극, 표현주의 그런 얘기 합니다. 일종의 심리극이에요. 심리주의 연극입니다. 현대인의 방황, 불안의식, 소외.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베케트 들어보셨어요? 베케트. 샤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 노벨문학상 수상작이죠. 고도를 기다리며. 이 연극에서 고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현대인이 추구하는 이상, 사람인데 여기 한 번도 나와 1막, 2막에도 안 나옵니다. 결국엔. 거기서 사람들이 고도를 기다리면 계속 불안해하고 서로 싸우고 막 다투고, 마치 우리 그 시험 전장과도 같잖아요. 합격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다투고, 13년 동안 노량진에서 뭡니까? 붙박을 했어도 계속 다투고 혈전하고 자기하고 스스로도 싸우고. 고도는 결국 나타나지 않는다. 왜? 내 수업을 안 들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바르게 딱 똑부러지게 들으면 그거 끝난 얘기입니다. 자, 그런 현대인의 방황, 불안의식을 노래한 그와 같은 연극, 베케트.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이근삼이라는 작가의, 요건 2번심이 나왔습니다. 원고지. 여기 주제 한번 적어봐요. 원고지. 교수 일가족의 파편화된 삶. 아주 파편화된, 소외된 삶입니다. 이 교수는 또 나가서 뭐 가족의 화합 얘기하면서 전부 개별화되어 있어요. 뭐 뒤에도 작품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단절, 소외의식, 뭐 그런 작품이 쭉 나오고. 자, 베케트 이근삼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부조리 꼭 알아두고요. 희곡과 소설에 비교해서 가장 그 차이점이, 희곡은 서술자가 없잖아요. 금방도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서술 묘사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소설은 서술자가 있고, 희곡의 객관적인 문학 형식은 뭘 조금 전에 얘기한 바 대화 행동이 주축이잖아. 그래서 독자가 판단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객의 판단이 유도되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자, 그 외에 이제 동작인물이나 뭐 이런 제약의 문학이고, 그러나 소설은 뭐 5만 명, 5억 명이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글로 써버리니까. 아마 그 외에 읽어두시고요. 국문학석의 한 부분이겠죠. 그 극문학. 서양에는 있잖아. 시 다음에 극이에요. 그 옛날부터 극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소설이 이렇게 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그 서구의 갈래 이론적 차원에서 극문학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서양의 희극 극문학처럼. 근데 굳이 이제 이렇게 뽑으면 극문학이라고 불림직한 것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번 골격을 통시적으로 세워본 겁니다. 고전극, 상고, 농공시필기, 농사 지을 때 말이야.
그죠? 제천의식 같은 거 했죠. 여러분 발라드 댄스 이런 거 있죠. 제천의식. 국중대회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사에서 배웠으면 제가한데 그 진수의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나오죠. 그 국중대회, 그 예의무천, 고구려 뭐 이런 그 국중대회 명칭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죠? 추수를 하거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발 닦고 잤다가 아닙니다. 원신들끼리 술 한잔 빨고 뭐 했습니까? 바로 춤추고 노래했단 말이야. 뒤풀이. 예? 그 춤이 뭐다? 무용의 기원이다. 노래, 말이 바로 문학의 기원이었다. 이게 바로 문학의 기원설 가운데 제의 기원설입니다. 발라드 댄스설, 정설이죠. 자, 어쨌든 막 이런 흐름이 있었고, 신라시대 때 오기 밑줄 7급 문제입니다. 이 오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신라오기라 그래요. 최치원의 한시입니다. 최치원의 한시 제목이 향악, 우리의 음악, 잡다한 노래, 오수 5편. 향악자병 오수. 여기 나옵니다. 그 명칭 알아두세요. 다음 중 신라오기가 아닌 것에서 명칭 있죠. 월전. 월전은 탈춤입니다. 월전, 탈춤. 금환. 금환은 금방울 돌리기. 놀이문화입니다. 일종의 금방울 돌리기. 산예, 사자춤. 7급 문제는 다음 중 신라오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게 나온 거예요. 칼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월전, 금연, 산예, 속독, 대면 5가지 얘기한다. 고려시대 산대잡극 밑줄, 나래 밑줄. 자, 이 산대도감, 나래도감 이런 게 있으세요. 나래는 뭘 얘기하냐면은 산대라는 말은 단을 쌓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남사당패들이 이런 뭐 돌아다니면서도 했지만 예인 집단이 유랑 예인 집단이죠. 원래는 산대극이 있어. 산대극이 고려 말부터. 그 단을 쌓고 거기서 연극놀이를 했는데 달놀이를 했는데 이걸 관장하던 관청이 산대도감입니다. 근데 경비가 많이 든다 해가 중종 때 이를 없애버렸거든요. 산대도감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국가에서 나름대로 연극 연기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기쁜 일이든 잔치에 가서 막 연기도 하고 이랬겠죠. 그 산대놀이 하던 그 멤버 배우들이 말이야.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뭐 산대도감이라는 관청을 없애버리니까 밥을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막 흩어져서 유랑 2인 집단이 된 거예요. 그게 남사당과 남사당은 원래 불교 포기를 위해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올리면서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가서 상공의 발달로 그죠? 그 상인들 거상들이 있죠. 뒤에서 후원하면서 많은 그 놀이 문화가 탈춤의 양식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가면극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도시 가면극이라 그럽니다. 자, 산대가 그렇고요. 다음에 나래는 궁중에서 행하던 나래는 알아두셔야 돼요. 산대와는 좀 다릅니다. 나래는 궁중에서 행하던 악귀 물리치던 의식이에요. 나래. 공중에도 미신 비슷한 것도 많고 여러분 조선 전기에 공중에서 점을 쳐서 알아보던 그런 관청 비스무리한 것도 있었어요. 속격사라고 들어봤죠? 야, 우리 최 누구야? 영재가 똑똑한 영재가 안 가르쳐 줍니까? 속격사 같은 거. 그까지 아직 안 갔나 진도가 조선 전기에 어디까지 갔는데? 고려시대에 왔습니까? 그럼 고려시대까지 내가 얘기할게. 관련되게. 2과목 강의하려니 굉장히 힘들다 지금. 자, 어쨌든 나래. 공중에서 행하던 악기 물리치는 의식이야. 그 처용무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악기 물리치는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처용무 이런 것도. 그 나래도감에서 관장했습니다. 나중에 다 없어져요. 나래도감, 산대도감 이렇게. 그 조선 후기 딱 가면은 산대도감극 금방 얘기했잖아. 산대는 단을 쌓아놓고 나라에서 산대도감을 두고 관장했습니다. 광대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중종 이후에 얘를 폐지해버리니까 뭡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얘들이 조선 후기에 거상들의 도움을 받아 각 도시죠. 도시에서 상업이 발달한 교역지에서 뭐 손님 초청하고 이럴 때 그 친구들을 불러가 돈을 주고 놀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도시형 가면극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산대도감극이죠. 주술서문화는 이때는 놀이문화가 발달하게. 처음에는 원래 주술성이 출발합니다. 종교의식에서. 그 다음에 현대극 갑니다. 인직의 설중매 은세계 공연. 원각사 있죠. 최초의 민간극장이죠. 원각사. 1910년 신파극. 신파는 흥미 위주의 오락극입니다. 근데 요건 일본 조선 총독부가 은밀하게 많이 도와줬어요. 왜? 식민지 정책이 하나입니다. 이때 조선민족은 어떻습니까? 독립이 최우선 아이가 우리의 민족적 과제가. 저항의지와 또 아주 힘찬 의지적 자세로 독립을 향해서 노력해야 될 텐데 그게 아주 문화적 술책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그 대중의 흥미에 영합한 그런 통속극이거든요. 신파가. 뭐 이술과 심술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조선민족에게 눈물이나 뿌리고 있거라. 사랑, 애정, 행각에 눈물만 질질 짜고 있거라. 그래서 요즘 보면은 TV에 멜로드라마를 뭐 빗대어가 바보상자라 막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막장 드라마 이런 얘기도 하고 머리가 점점 둔해갑니다. 뻔한 뻔짜고 사람에게 삶의 성찰과 깊이 있는 해석을 못 낳게 하니까 진정성 있는 삶의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짝 흥미만 덧치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신파극이 그런 성격이죠. 일본이 문화정책 일환으로 많이 간접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참고하고 신파극이 10년대에서 30년대까지 유행합니다. 대표적인 신파극 공연 장소가 동양극장이라고 있었죠. 동양극장. 참고. 20년 신극. 30년대 요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현대사실주의 연극 밑줄. 이걸 이끈 단체가 바로 뒤에 극예술연구회입니다. 극예술연구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대표극의 멤버가 바로 유치진입니다. 동랑유치진. 토막. 그 바로 밑에 1번 문제 그게 토막 지문입니다. 토막. 토막 이러니까 똥가리 이러면 안 됩니다. 토막은 한자로 써야 일을 할 거예요. 토, 막. 한자가 이렇습니다. 흑토, 장막, 막. 이 토막은 말 그대로 흙으로 지은 움집 이런 뜻입니다. 흙으로 지은 움집. 아주 비루한 곳이에요. 그 토막이 벌써 제목의 상징성이 있죠. 1930년대 또는 20년대 우리 식민지 조선 백성의 곤궁함, 피폐함, 빈곤상을 토막이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흙으로 이렇게 대충 지은 집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토막. 그 이막의 비극으로 되어 있죠. 다음 40, 50년대 읽어두시고 50년대 6번 갈까요? 임희재. 둘째 줄이 임희재. 자, 대표작만 적어놓으세요. 복날. 개 때려 잡아먹는 날. 복날 있죠. 복날. 또 꽃잎을 먹는 기관차. 다음 희곡 작가와 작품의 연결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온 바 있습니다. 꽃잎을 먹는 기관차. 다음 차범석. 태양을 향하여 성난기계. 뭐 이런 작품들 간결하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태양을 향하여 성난기계. 이건샘. 여기 원고지 있죠. 대표작 몇 번씩이 나와서. 천성세 만선. 배가 이제 고기잡이 하러 출어하잖아요. 그럼 고기를 가득 잡아오는 걸 뭐라 그러면 만선 그러잖아요. 만선. 자, 그런 뭐 희곡 작품들 좀 알아두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자, 생각으로 푸는 문제 1번. 명서처 금녀 나오죠. 이 금녀가 아주 예지로운 인물입니다. 이 작품도 뒤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주인공의 파멸로 끝나죠. 그런데 5번 보세요. 행복을 찾게 된다. 해피엔딩. 이거 둘 중에 다 봐. 이건 누가 봐도. 내용을 모르셔도. 이건 이막의 비극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겠죠. 자, 시나리오 한번 볼까요? 시나리오. 희곡이 연극의 대본이었다면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입니다. 영화의 대본. 시나리오의 특징, 영화 촬영, 장면 변화가 다양하다. 3번 메커니즘, 그 영상화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영화는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죠? 기기도 필요하고, 과학적 기술, 더빙 이런 용어도 있잖아요. 갈래 창작, 이건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바로 쓴 것이고, 각색이란 말 알아두셔야 돼요. 각색. 각색이란 말은 기존의 다른 갈래입니다. 뭐 소설이라든지 이걸 영화로 만든 것 있죠.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 이분열의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기. 그럴 때 각색을 해야 됩니다. 소설책 보고 홍경인이가 막 연기를 못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영린이라는 작품이 나왔더구만. 뭐 현빈인가가 주연인데 영린이 바로 정조의 죽음을 다루었습니다. 그죠? 아마 옛날에 그 정조의 죽음을 다룬 영화로 연결된 바가 있는데 그 여의대 교수인데 이름이 안 나요. 그 사람이 소설가인데 그 정조의 죽음 유몽인 이런 인물에 나오면서 그게 뭐 타살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이제 소설을 다루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기존의 다른 갈래란 말이야. 이걸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바꿔 써야겠지, 그지? 그게 각색이요. 레제란 말은 이 시나리오든 희곡이든 문학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연극과 영화를 위한 대본이죠. 근데 문학이기 때문에 연극이나 영화, 상영, 상연을 목적을 한 게 아니고 그 자체, 시나리오도 제약이 많아요. 그 자체로 읽히기 위한 시나리오를 레제 시나리오라 그럽니다. 읽히기 위한. 리딩 그러잖아, 리딩. 그래서 리딩 읽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레제 이런 말이에요. 다음에 구성요소, 희곡과 시나리오의 비교 한번 하되 시나리오가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왜? 카메라 촬영해서 편집하면 되죠. 연극이 더 제약이 많아요. 그리고 시나리오는 시퀀스, 씬 있죠. 시퀀스와 씬. 씬은 뭐 하나하나의 장면을 뜻하고요. 시퀀스는 에피소드의 단위입니다. 그 장면이 모여가지고 이별 장면, 이별한 몇 개의 장면을 시퀀스 이런 단위로 묶기도 하죠. 에피소드의 단위. 자, 시나리오는 용어 잘 나옵니다. 왜? 과학성이 필요하니까 카메라나 과학적 기기들이 동원되므로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내러터지 읽어두시고요. 다음에 내레이션. 흔히 나레이션 하는데 여기는 외를 표기에 맞게 쓴 겁니다. 내레이션. 더블 익스포즈 잘 나옵니다. DE, 이중 노출. 예문에 전화 거는 쌍방을 한 화면으로 처리하죠. 요즘은 뭐 채널마다 화면 4개로 쪼개보기도 합니다. 그런 TV가 나왔다죠. 그런 것들이 더블 익스포즈예요. 그 다음에 리프레인, 되돌려보다. 무빙 셔터, 이동 촬영. 무빙이 움직이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 스텝, 제작진. 씬 넘버, 장면 번호, S샵 1 이렇게 표기하죠. 옆에다 적어놓은 씬 넘버 옆에다가 사건의 전개. 씬 넘버 1, 씬 넘버 2 이게 사건의 전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알 거고 NG 원래 노굿입니다. 노굿. 촬영 시 못 쓰게 된 필름입니다. 편집해서 빼겠죠. 아니면 재촬영한다든지. NG 노굿. 오버랩 잘 나옵니다. 아주. OL 이렇게 쓰는데요. 한 화면의 끝과 다음 화면이 포개졌다가 다시 장면 전환됩니다. 주로 과거 해상이 아주 잘 쓰여요. 현재 인물이 과거를 해상하면서 과거와 겹쳤다가 과거가 나오고 이런 포개졌다가 다른 장면 전환으로 바뀌는 게 오버랩입니다. 2개, 3개의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게 더블 익스포즈죠. 위에 DE 차이가 있죠. 그리고 와이프 읽어두시고 다음에 이펙트, 효과 음향. 이 효과 음향. 인설을 달아두고 삽입 화면.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를 삽입한다거나 화면을 삽입하는 게 인설트입니다. 자, 그리고 크랭크업, 크랭크인 있죠. 클로즈업, CU. 집중 확대. 옆에다가 강조한다거나 암시할 때 많이 써요. 강조 암시할 때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죠. 펜, 카메라 이동. 카메라를 고정하고 상하좌우로 회전하는 게 펜입니다.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알아두고요. 페이드 아웃. F4 이렇게 적죠. 화면이 점점 어두워진다. 옆에다 용암. 화면이 점점 어두워진다. 어두울 암자 써서 용암이라 그래요. 페이드 인은 화면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그건 용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드리브, 애드립 아닙니다. 이 외리 표기에 맞게 쓴 거예요.
애드리브, 즉흥대사입니다. 원래 대본에 없는 대사를 뭐 코미디 갈 때 애드립을 치다 뭐 이런 말 하죠. 그죠? 애드리브입니다. 외래 표기는 옴니버스 하나 두시고요. 자, 시네리 영화의 전개는 한번 읽어두세요. 거기 하나 알아둘 게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 보면은 키노드라마 있어요. 키노드라마. 그지? 키노드라마는 앞에 말했듯이 연극 플러스 영화의 연쇄극입니다. 결합시킴. 그런 정도로 알면 되겠죠. 자, 거기서 한번 봅시다. 이 지문은 전광용의 커피탄 리 소설입니다. 소설. 예, 1962년 사상계에 발표되는데 동인문학상 수상작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잘 나옵니다, 시험에. 여기 커피탄이라는 말은 캡틴이죠, 캡틴. 영어의 캡틴을 러시아어로 음만 빌려서 음차한 게 커피탄입니다. 캡틴, 선장, 원장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커피탄 리 하면 주인공이 이인국 박사를 얘기해요. 병원장입니다. 캡틴 리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지도층, 사회 지도층들의 타락과 위선. 그죠? 아주 여기 이 이인국이라는 인물이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예요. 아주 뭐. 그래서 아주 지배층이면서도 뭡니까? 기득권만 쫓아다닙니다. 수능주의. 매국노예요, 매국노. 지금도 이런 많은 이인국들이 많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을 보면서 우리의 현대사의 비극도 한번 이렇게 한번 보면서 야, 이렇게 굴종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의 삶도 한번 반성해 보고요. 자, 소설을 통해서 뭘 물었습니까? 바로 그 시나리오 용어로 물었어요. 그의 시각은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은 현재 이건 주로 이제 과거 해상 자주 합니다. 한 서너 번에 걸쳐서. 현재를 쭉 가다가 지금은 서울 이제 종합병원장입니다. 한때 자기 아들 원식이를 어디에 모스크바로 유학했어요. 유학시켰어요. 지금은 전쟁이 이후니까 만나지 못합니다. 이념 때문에. 그죠? 여기서 만나지 못하는데 지금 현지에서 그 북한의 그 유학생이 동유럽의 자유국가로 기순한 그 신문 기사를 보는 거예요. 딱 보면서 자기 아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 얘기 보면은 그의 시각은 활자 신문 기사예요. 그 북한의 유학생이 뭐 자유세계로 기순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자기들 떠올립니다. 머릿속에는 아들의 환상 원식이 모스크바에 유학가 있습니다. 아들의 환상이 연결들이 쳐왔자 이제 과거 해상 이렇게 넘어가죠. 그죠? 그러면 장면이 겹쳤다가 과거 해상이다. 뭡니까? 오브레미게 답이란 말이에요. 저 되셨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연결이 닿습니다. 공부 좀 해두시고요. 주요 작품 감상. 살아있는 이중생각하 한번 볼까? 자, 기억의 인물을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그렸습니다. 주제 알아두세요. 친일잔재 청산의 당위성. 여기 이중생이라는 인물도 참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친일파인데 그 부정축제한 돈을 이게 국회에 우리나라에서 모두 이제 친일파의 재산을 몰수한다, 법으로 정한다 하고 뭐 김 의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재산을 자기가 부정적으로 모은 재산을 그죠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위장 자살을 합니다. 거짓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사위 송달지, 그 송달지라는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이 입체적 인물입니다. 의사인데 원래. 얘에게 다 물려줍니다. 서류상으로. 이 친구가 서류상으로는 송달지 사위의 재산 아닙니까? 무료 병원을 짓는데 다 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위가. 그러니까 자신이 계획한 재산에 부정축제했지만 재산을 유지하려는 의도는 그야말로 뽀록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 이중생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중성이라는 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두 번 산다. 007이 아니라도 한자가 그렇게 표현해요. 두 번 산다. 그게 반어적 명명이라 그래요. 이중생 쓰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기가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생. 이것이 무골중자죠. 여러분 이런 단순한 공부 해가지고 안 됩니다. 무골중. 근데 거듭되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뜻이 다른 단어와 중복 이래 되면은 거듭되다 이런 말입니다. 무겁다는 해석 단위란 하나 가지고는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계가 안 맞습니다. 이때는 거듭되다. 두 번이죠, 두 번. 두 번 산다, 얘가. 그지? 이런 이름을 짓는 걸 명명법이라고 그랬죠. 왜? 실제로 거짓 위장자살 한 번, 진짜 죽는 걸 하면 두 번이거든요. 두 번 죽는 걸 두 번 산다 했으니까 이런 이름을 반어적, 반대죠. 실제와는 반대, 반어적 명명법이라고. 사람의 이름, 등장인물의 이름을 짓는 게 명명입니다. 명명법. 반어적 명명법. 반어는 반대로 표현한다 얘기했잖아. 반어적 명명은 감자의 복녀도 그래, 복녀. 네, 저기 여러분 자연주의 얘기할 때 복녀 얘기했죠, 감자. 복 많은 여자, 이름이 그래요. 복복지 계집녀. 근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박복하게 더 비극적으로 죽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어적 명명이다 말이야. 참고만 하시고. 자,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인물들 좀 알아두세요. 그 중에 가장 나쁜 놈이 최 변호사입니다. 이중생이 가장 악한 놈이지만. 왜? 한번 보세요, 최 변호사. 가진 자의 빌부터 이득을 챙기는 이런 인물. 참 많죠. 가진 자의 빌부터 이득을 챙기는 인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변호사 되면 많이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변호사 나오니까 요즘에 뭐 에이미의 애인이었던 검사도 지금 구속이 돼 있잖아요. 겁박하고 말이야, 협박하고. 물론 병원장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따져보면 세상이 조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의 진실이나 진정성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들입니다. 검사는 자기 본분 잊어버리고 협박이나 하고 말이야. 그죠? 돈 뜯어가지고 뭡니까? 애인에게 주고. 응? 서로는 또 연인관계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직권 남용에다가 공갈 협박 혐의로 구속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병원장은 또 약을 먹여가지고 뭐 무슨 환자를 뭐 어떻게 성폭행했다 이래가지고 고발이 돼 있고 막. 이 뭐 좀 어떻게 된 건가 도무지, 그죠? 오히려 평범하게 열심히 사는 그대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은 뭐 그런 거 입방을 칠 필요는 없겠지만 세상이 참 너무나 혼탁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럴수록 여러분의 마음가짐, 세상이 그런데 내까지 게 뭐 진실해봐야 어디 상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있죠. 거무리에 똑같이 오늘 아침에 본 것도 그렇잖아요. 그지? 자작나무 숲으로 가서 타락한 마음을 깨끗이 정화받아 온다든가, 고은혜씨. 또 깃발처럼 열심히 이상을 향해 노력하는 이런 삶이 있다든가, 그죠? 또 우리 김수영의 눈도 봤죠. 예, 젊은 시니어 기침만 하자 하면서 가슴 속에 있는 뭐예요? 바로 속물건성을 확확 버리고 눈과 같이 순수하게 살아가자. 이런 말들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진정성 있게 사람답게 사는 가치 있는 삶이란 말이야. 그건 지위 고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답게 살았다는 척도는 과연 어디다가 둘까? 검사입네, 변호사입네, 병원자입네. 얼마나 부러운 대상입니까? 어쩌면 지도층이고. 그런데 생난리 법석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가 그렇지 않다고는 보지만. 그래서 때로는 무명소졸이긴 할지 모르지만 또 비단 여러분 수험생이자 또 나아가시는 아주 미관 말찍이는 구급 공무원이 될지언정 나름대로 진실하게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새삼스럽게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들을 하나하나 염두에 두고 폭넓게 반성하고 자기 성찰하고 인간다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일제 당대의 부정축제한 인물에 대한 그와 같은 부정적인 인물을 과연 어떻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작가가 얘기했을까? 주제 보시면은 진일잔재 청산하자. 결국에는 이 파멸 하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 사는 게 아니고 두 번 죽게 되는. 송달지가 바로 우유부단한 인물에서 바로 어떻습니까? 성격 변화가 되는 인물이잖아. 왜? 자기에게 서류상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바로 무료 병원 지는데 기증해버리는. 그러니까 물론 조금 여기 내용 조금 깊이 있게 읽고 문제와 더불어 참고 한번 하시고요.
다음 오영진입니다. 역시 맹진사택 경사 옆에다가 시집가는 날 어디 적혀 있을걸요 아마. 특징 봐요. 뱀신랑 서로 알아두고 이걸 영화로 만들어서요. 요건 희곡인데 맹진사택 경사는 희곡 제목입니다.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시집가는 날 이렇게 영화가 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 오영진 좀 알아두시고요. 주제 보면은 인간의 허욕과 우미함에 대한 풍자. 여기 맹진사는 좀 부자였는데 돈을 주고 진사 벼슬을 산 인물이에요. 양반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돈을 주고 양반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 조선 후기에 그런 폐단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반이 원래는 5%도 안 되는데 조선 후기 되면 막 7, 8% 급증하고 이러잖아요. 어쨌든 그런 시대 현실 속에서 자기가 딸이 하나 있어요. 미연, 미연이 아니고 딸이 가뿐이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내미를 건넌 마을에 뭐 참판댁의 자제와 미연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결혼시키려 합니다. 그죠? 근데 그 미연이가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 가뿐이 자기 딸이 가뿐인데 가뿐이의 몸종이 이쁜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종을 자기 딸인 양 해서 가짜로 내서는데 결혼식 당일날 보니까 미연이가 헌은 장보입니다. 다리는 멀쩡한 인물이고. 그래서 이런 우미함이 결국 파멸이라면 좀 지나치지만 약간의 해악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욕과 우미함. 지나친 욕심은 갖지 말라 이런 표현이 되겠죠. 어쩌면. 자, 실전 문제 한번 돈 받고 특히 3번, 4번이 뭐더라? 그게 바로 토막입니다. 이막의 비극 그죠? 그 공부 좀 잘해 놓으시고 또 8번 지문도 중요합니다. 제가 언급하는 것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침 강의에 또 여러분 수업을 합니다. 열심히 듣고요. 이강백의 파수꾼이죠. 8번 지문. 8번 지문이 이강백의 파수꾼. 10번이 좀 전에 말씀드린 뭐게다 이근삼의 원고지입니다. 그런 문제 해답도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둘째 시간부터 이제 국문학사 들어가 보려 합니다. 준비해 두시고요. 잠깐 쉬었다 가시겠습니다.